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삼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치료법 연화제알 치료의 진행을 맡은 강북삼성병원 김두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저희 이제 연화제알의 드림팀을 구성해서 왔는데요. 교수님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오현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혜입니다. 일산에서 2시간 동안 걸려서 왔는데 여러분들 만나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저도 양평에서 왔는데 꽤 멀더라고요. 네. 네. 그럼 제가 보면은 연화장애 재활 치료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이 연화 치료가 필요할 만큼 좀 구강이 안 좋거든요. 양쪽으로 이제 한쪽은 사랑니를 발치하고 한쪽은 임플란트를 하고 둘째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니까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앞니로 뭐 씹거나 아니면 뭐 죽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일주 정도 먹다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빨리 밥을 먹고 싶고 빨리 환자분들을 치유해서 밥이나 구강 시기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특히 이제 저희과 특히 재활의학과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막말로 얘기했을 때 먹고 자고 싸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먹는 부분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비인후과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런 연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화 재활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희가 준비했던 제목이 이제 슬기로운 연화재활,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첫 번째 페이지로 저희가 살짝 넘어가면 저희는 이제 그 대한연화장애 학회에서 이제 학회를 대표해서 저희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정했던 질문이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편 연화 재활 치료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도 그것이 알고 싶다 2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저희가 제목을 연화 재활 치료라고 해서 네, 제가 이 목표는 이제 환자의 기도를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김두규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또 이런 치료에 대해서 재활 운동이나 보상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고, 이제 이런 걸로 안 됐을 때 이제 시술 같은 게 필요할 때에는 어떠한 시술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저희 연화 재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삼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상적으로 삼킨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음식물이 입에 들어와서 위까지 아무런 탈 없이 넘어가는 게 정상적으로 삼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입, 인두, 후두, 그리고 식도까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중 하나의 기관이라도 제대로 일을 못하면 연화장애가 발생하죠. 입은 대체적으로 음식물을 잘 씹어야 하고요. 혀는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인두로 잘 밀어줘야 됩니다. 음식물이 인두로 넘어간 뒤에는 이렇게 강하게 수축을 하면서 음식물을 식도로 밀어서 내려야 되고요. 그 와중에 후두는 수축을 해서 기도를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래야지 정상적인 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 중에 하나라도 장애가 생기면 이제 연화 장애가 생기는 거니까요. 부족한 기능을 대체해 주거나 혹은 강화시켜 주는 게 연화 재활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네, 넘어가 주십시오. 네. 교수님, 제가 보면은 질문 좀 많이 받는 게, 우리 보면은 막 밤에 자다가 사대 걸려요, 음식 먹다가 사대 걸려요, 막 그런 경우들 이렇게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다 연화장애 주 증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연화장애 주 증상은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던 게
이제 흔히 얘기하시는 게 목에 걸려서 잘 안 내려가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사례가 들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기침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목 안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나 음식물을 삼켰는데 코로 이렇게 역류해서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입냄새가 심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이렇게 증상들이 있을 때 각각의 이런 원인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수님 혹시 또 추가로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그냥 먹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먹을 때마다 기침이 나요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좀 잘 먹게 해주세요 부탁하면서 오시는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 증상에는 자기가 못 먹는다는 걸 알고 있고 체중은 많이 감소된 상태로 오시고요. 네. 주증상을 보면 또 보통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입냄새가 심해요. 이거는 또 주증상이 또 될 수가 있네요, 교수님. 요거는 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원인, 흔하지는 않죠. 이런 흔한 원인은 아닌데, 이제 이거는 좀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또 주로 보시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젠커스 다이버티큘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파인 것들이 이제 이 속에 있어서 이게 목에 걸린 느낌이 있고, 이렇게 뭐 알약이 걸렸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음식물이 안 넘어가고 계속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냄새를 풍기겠죠. 그래서 입냄새가 심해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입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식도가 하나의 관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옆에 주머니가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물이 원래 통로를 따라 가야 되는데 옆으로 새서 고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썩으면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벌써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푸른 하느님 감사합니다. 푸른 하느님이 저희 아버지도 사례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여쭤보면 그냥 재채기라고 하세요. 혹시 구분할 방법이 있나요? 교수님, 이게 재채기랑 사례랑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재채기요? 재채기고요. 음식 같은 걸 특히 물을 삼켰을 때 이런 게 보통 사운드가 가장 다르죠. 그렇게 다르고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 발생하는 기침의 경우 사례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재채기보다는. 만약 의심이 된다고 하시면은 한번 병원 가셔가지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이런 뭐 뇌졸중이나 이런 질환이 없으셔도 그냥 정상적인 노화에서도 이런 사례가 걸린 경우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말 혹시 병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건지는 한번 만약에 조금 너무 의심이 된다 하시면은 한번 병원 진료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푸른 하느님,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또 진행을 하다가 질문이 오면 또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첫 번째가 구강 관리고요. 두 번째가 기본 자세. 세 번째가 정상 연화 단계 4단계가 있는데, 이때 문제점과 수술적인 치료법, 그리고 연화 제한 운동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강 관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어르신들이 제일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원인이 되는 게 이제 보통 제가 감기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폐렴 때문에 이제 전신질환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런 폐렴의 여러 종류에서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구강위생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음식물이나 이런 타액이나 이런 치태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구강 내 이물질이 이제 폐로 넘어가서 이런 기도나 폐로 넘어가서 이게 생기는 이제 폐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렴은 이제 아기들도 그렇지만은 어르신들도 굉장히 이게 정말 좀 목숨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구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알려진 바로 이제 치주 질환이랑 당뇨도 얘기하는 게, 당뇨 치주 질환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인자다, 이런
당뇨가 있는 분들에서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당뇨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또한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심혈관 질환, 이제 심장마비나 뭐 심장,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3.8배가 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 치아를 관리를 잘 하는 게, 구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구강 내 수분이 충분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아기들 같은 경우는 침을 엄청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침이 충분할 때는 오히려 이가 잘 썩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 안에, 근데 어르신들이나 이제 뇌졸중 있고 하시면은 이 구강내가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보통 양치할 때 이제 물론 이제 혀랑 입천장을 이렇게 닦기도 하지만 보통 그냥 치아만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혀랑 입천장을 포함해서 이런 전반적인 구강을 이게 청결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게 여기가 이제 목구멍이에요. 목구멍이 하면은 목구멍 저 안쪽에서부터 요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그 목구멍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셔야 이게 이제 그 더러운 부위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죠. 깨끗한 부위에서 더럽게 해서 그거를 밖으로 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이거를 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역시 입 천장도 똑같이 이 안쪽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닦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칫솔 같은 경우에도 너무 세거나 하면 오히려 이제 또 이게 이제 잇몸에 또 안 좋을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3개월 동안 아니면은 좀 자주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구입을 요번에 이제 방송 때문에 이게 또 구입을 했던 게, 이런 이제 그 잘 못 삼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석션 칫솔, 보통 이렇게 하던데요.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칫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석션을 갖다가 석션하는 팁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뒤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칫솔질을 하시면서 이거를 흡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아니면은 이렇게 스폰지 칫솔 쓰시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 뷰티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이게 아마 포커스 어쩌고 막 이러던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스펀지 이런 칫솔을 쓰시는 경우도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 쪽으로 해서 이 혀랑 그리고 입 천장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 환자들분들 치료하다 보면 또 많이 질문하시는데, 이제 보면은 양치가 조금 힘드신 경우에 거즈로 좀 닦아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가글이나 시중에 파는 가글인이라든지 뭐 액 같은 것들을 사셔가지고 직접 닦아서 양치 대신에 해도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수분 공급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충분하게 닦아주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글들도 결국 다 약품이기 때문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놔두셔도 돼요, 닦은 다음에. 어떤 분들은 가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 이용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수분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교수님, 물은 뭐 수돗물, 생수 상관없습니까? 비싼 뭐 에비앙 같은 거 쓰면 좋은데요. 네. 돈이 없으니까 저는 수돗물 씁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충분한 수분으로 하시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시고, 근데 워낙 이제 병원에서 헥사메딘이나 이런 소독으로 해서 탄툼 이런 것도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쓰시면은 좀 한번 닦아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기는 합니다.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질문이 이제 막 들어옵니다. 마리오 슈퍼님 반갑습니다. 자, 질환이 없는데 사례가 자주 들리는데 평소 사례 안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다행히 또 그 다음 장에 또 그런 슬라이드 있긴 한데, 교수님 혹시 뭐 질환이 없는데 사례가 자주 들린다, 이때 안 들릴 수 있게 하는 자세가 좀 있을까요? 사례 자체가 병이죠. 어떻게 보면 네, 사례 자체가 병을 상당히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적절한 검사를 우선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에도 이 사례가 걸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아마 오늘 또 이 자세도 아마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90도. 그래서 이게 등을 딱 붙인 상태에서 이 등과 이렇게 허리를 딱 핀 상태에서 하시고 고개를 좀 당긴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는 걸 제 기본 자세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적절한 자세하고 기본적인 호흡인데 자세를 보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치료실에서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자세가 이제 친턱이라고 이제 턱 당기기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보시면은 턱을 당기고 삼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도로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를 구조물을 딱 쪼아주거든요. 그래서 턱을 당기고 음식을 삼키게 되면 그나마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식도로 음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턱을 당기고 음식을 드세요 그러는데 이제 조금 많이도 오해하시고 또 요즘에 또 터틀넥이라 그래가지고 거북목 있으신 분들은 자세가 좀 앞으로 빠지죠. 그리고 뭐 파킨슨 환자분들 특히 많이 빠져 계시는데 빠진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서 이런 자세를 취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림처럼 이렇게 취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 턱 끝과 목이 더 멀어지는 이런 현상을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더 구조물들이 더 열리겠죠. 그래서 치료실에서는 벽에 딱 기대라 그래요. 처음에 벽에 기대서 최대한 일직선을 만든 다음에 턱이 약간 두부턱처럼 만들고 고개를 숙여서 삼켜 보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삼키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물을 막아 놓으니까 이렇게 삼켜 보세요. 이게 바로 턱 당기기 자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하나 하기 쉬운 게 손가락 3개 딱 펴가지고 턱 밑에 대고 목이랑 가깝게 만드세요 하고 삼킵니다. 그러면 확실히 턱을 당겨서 삼키게 되면 그 구조물들이 기도로 열리는 구조물들이 좀 막히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삼킬 수가 있습니다. 팁 드리면 이런 분들 계세요. 턱 잘 당겨 놓고 삼키는 순간 어떻게? 이거는 팁이 아니라 이거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자세를 유지하고 나서 삼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보통 응급 상황에서 보면은 기도 확보하려면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껴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같은 거 드실 때 고개 제껴가지고 이렇게 꿀꺽 드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좋은 자세는 아니십니다. 네. 그리고 또 치료실에 방문하거나 제가 외래를 가거나 뭐 교수님들 뭐 회진도 다니시겠지만 가시면 이미 앉아있는 자세를 보게 되면은 아, 이분이 지금 식사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골반을 딱 세워가지고 어깨 라인 맞추고 턱 미드라인 이렇게 정중선만 딱 맞춰도 음식을 제대로 씹어서 음식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들어 누워서 오거나 앞으로 푹 꼬부러진다 그럽니까?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구부리고 오시면 음식이 입안에서 앞으로 쏟아낼 수도 있고요. 또 음식이 뒤로 잘 못 넘어가서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흡인데 교수님 근데 삼킴하고 호흡하고 이렇게 무슨 관계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삼키는 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삼킬 때는 성대는 닫혀야 됩니다. 기도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이렇게 벌어져야지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배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킬 때는 성대가 닫히고 숨을 쉴 때는 성대가 열린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숨을 쉬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대되는 운동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가 숨을 들이쉬면서 음식물을 먹는 거는 금지 사례가 너무 잘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호흡이 종료 후 삼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삼킴이 끝난 후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재활치료에서 공부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숨을 쉬면서 먹는 거는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호흡이 뭐 짧다거나 이런 타이밍이 잘 안 맞다거나 이러다가는 사례와 또 걸리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폐의 기능을 좀 많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호흡 운동은 같이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흡 운동을 좀 저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뭐 들여 마시기 그리고 내뱉기 크게 따지면 들여 마시기 내뱉기
그리고 숨 참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좀 해볼 건데요. 들여 마실 때는 저희가 들여 마시면 됩니다. 들여 마시는데 조금 우리가 뭐 치료 기기를 산다 그러면 이런 기기들을 가져가지고 이제 들여 마시면서 나의 호흡량을 이제 공이 올라오는 정도를 보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사서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앞에 우리 빨대 한번 잡아보시고 요 빨대, 그냥 빨대만 한번 잡아보시고 빨대 한번 잡아보시고 빨대를 그냥 빠는 겁니다. 빨게 되면 입술이랑 볼에 힘도 들어가지만 그 빨대를 빨면서 이 빨대 정으로 들이마시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빨대가 없다. 빨대가 없으면 그 입술로 내가 처음에는 벌려서 최대한 들이마셔보고 그 다음에 입술을 좀 다물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들이마셔보십시오. 이러면 저항이 생겨서 좀 더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이런 도구를 안 사도 빨대라든지 뭐 입술에 오므리는 정도로 충분히 선생님들 만드실 수 있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많은 폐에 더 많은 용적률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일단 들이마십니다. 최대한 들이마시고 개구리 호흡법이라 그래가지고 들이마시고 이제 나머지를 꾸역꾸역 집어넣는 겁니다. 들이마신 상태에서 꿀꺽꿀꺽 하는 거죠. 꿀꺽. 그러면 폐 용적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치료를 뭐 집에서도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숨 내뱉기입니다. 내뱉기 활동도 보면 이제 이 내뱉으면서 상부 기도의 근육도 강화되고 공기 흐름이 효율적으로 변하면서 이제 말하기, 기침, 삼킴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내뱉는 것도 선생님 생각해 보면 이런 기구를 굳이 안 사셔도 되고 집에서 하시기 편하시려면 우리 후 내뱉으면 되는데, 내뱉는 게 보면 좀 그냥 내뱉기만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티슈 한 장 뜯어오시면 티슈 뜯어오셔가지고 한번 불어보실까요? 잘 안 되네요. 네. 교수님 네. 치료 좀 하셔야 되겠는데. 자, 후 불어서 이 휴지가 펄럭이는 정도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간단하게 치료셋을 만드는데 이런 빨대에다가 폴리글러브 있죠. 폴리글러브를 딱 감싼 다음에 테이프로 감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 불게 되면 그 폴리글러브가 빵빵이 풍선처럼 되겠죠. 그래서 풍선을 분다는 느낌으로 불다 보면 뻥 터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시각적으로나 우리가 청각적으로 되게 재미도 느끼고 수행을 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환자분들 제가 좀 치료적으로 영상인데 이렇게 불면서 환자분들이 좀 해보실 수 있고요. 또 그 빨대의 크기를 또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바꾸면서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종이를 찢어놓고 충분히 부실 수 있겠죠. 이렇게 부셔도 되고, 그리고 뭐 도구가 있으면 그 경사된 그 책상이라든지 뭐 책을 만들어 놓고 불면서 이렇게 불기 활동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내뱉기 활동법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면 집에서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교수님? 네. 일단 이제 물을 한 반 정도 채운 상태에서, 너무 많이 채우시면 이게 넘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채운 상태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거, 장난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죠? 교수님, 이건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잘한다 그러면 또 정을 주고 싶잖아요, 그죠? 정을 주고 싶으면 지금처럼 교수님처럼 피트병을 사셔가지고 구멍 냅니다. 구멍 내가지고 이 안에 쏙 이 빨대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지금 환자분이 하시는 것처럼 이 뚜껑의 정도로 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잘 불면 뚜껑을 닫으면 그 압력 때문에 잘 안 부러지겠죠. 이렇게 하면서 부글부글 정도의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집에서 충분히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잠깐 이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질문 한번 받아보고 들어갈까요? 네. 푸른 하늘님 또 답변 좋은 질문하셨네요. 호흡을 일부러 조절해야 하나요? 저도 조절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일부러 조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워낙 제목 자체가 연화 치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연화 재활 치료의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거는 사실은 수술 후에도 저희가 이제 전신마취나 이런 걸 수술 후에도 폐 기능을 좋아지게 하려고 이런 비슷한 이런 운동 이런 것들 행위 같은 이런 액티비티를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큰 문제가 없다. 나는 크게 음식 먹을 때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렇게 병원 이렇게 호흡 일부러 조절하고 이럴 거는 아니기는 하시는데 진짜 이제 만약에 뭔가 아까의 이제 이런 기도 이제 그런 식사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본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그 환자분들의 이제 그런 삼킴 능력을 갖다가 더 좋아지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써니하님 거 하나만 더 질문 받았고요. 사례도 자주 걸리고 고구마, 감자, 큰 알약 등을 삼키기 어려워요. 그리고 식사 시 국이나 물을 함께 먹지 않으면 음식이 잘 안 넘어갑니다. 식도가 좁은 걸까요? 재활이 필요한 연화장애일까요? 교수님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문제가 저런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침의 분비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수분기가 없기 때문에 삼키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국이나 물을 함께 해야지만 삼킬 수 있을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물이랑 그냥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이제 저희가 쉽게 말해서 유동식이 되는 거죠. 딱딱한 음식에서 유동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딱딱한 음식은 못 삼키는데 유동식은 삼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좁아져 있는 부위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후두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받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킴 검사라고 해서 네. 이제 실제로 식사하시면서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제 저희 아마 전에 라이브 방송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삼킴 검사 그때도 제가 나왔습니다만 그 삼킴 검사를 저희가 이제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만약에 좀 이런 증상들이 계속된다 하시면은 병원 가셔가지고 한번 이제 뭐 내시경 하시거나 이런 삼킴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삼키는 순간은 우리가 무호흡, 호흡을 안 하고 나서 삼키고 나서 또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숨을 참는 재활도 필요한데 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면 처음에 이제 편하게 숨을 참는 겁니다. 교수님 한번 편하게 5초 참아볼까요, 다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로 숨 쉰가요?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교수님 힘드시단 말이에요. 이게 1단계인데 힘들면은 교수님 치료받으러 오셔야겠는데.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숨을 편하게 들이마시면 들이마신 상태에서 폐를 좀 크게 만든 다음에 한번 삼켜봅니다.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지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걸 잘 하신다 하시면 강하게 참기라 그래가지고 들이마신 상태에서 목에 꼭 힘을 줘가지고 뭔가 목에 쫙 짜여지는 느낌으로 참는 거거든요. 들이마신 다음에 꽉 짜는 느낌으로 참아서 성대를 최대한 닫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5초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 집에서 또 편안하게 숨참기, 후두 폐쇄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것 말고 또 선생님 하실 수 있는 또 호흡에 관련된 아니면 후두 폐쇄에 관련된 그런 운동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숨을 들이신 다음에 똥 싸는 것처럼 배에 힘을 주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금 이야기하신 것 같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숨을 들이쉬고 케겔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든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팁 많이 나오네요. 숨을 들이마시고 똥을 싸는 것처럼 힘을 꽉 맞죠 교수님? 네, 이렇게 해보시면 똥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똥을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숨을 참고 힘을 주라는 게 포인트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또 질문 하나 받고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이렇게 많이 하시더니까 되게 좋네요. 되게. 자, 배고프시구나. 자, 치료 효과는 얼마만에 나타날까요? 교수님,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얼마만에 나타납니까? 그 치료 효과는 근데 사실은 환자분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그런 연화 장애 같은 경우에 이런 삼킴 검사나 이런 거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치료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삼킴 이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정도도 사실은 다르고 어느 부위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지난달에서는 이제 그 암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셨던 경우, 그래서 연화 장애가 생긴 경우하고, 또 이제 뇌졸중인 경우에는 사실은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런 그 치료 효과가 뭐 2, 3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고, 한 2달 정도 두 달 정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는 한번 제일 정확하게는 평가를 좀 해보시고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치료 이제 좀 넘어가고, 제가 지금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 기분도 좋으면서도 지금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일단 또 넘어가고 조금 이따 또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갈까 엄청 걱정했는데 벌써 6시 반인데. 반입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데 네. 짧게 가야겠네요. 네, 한번 적극적인 치료, 교수님 한번.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제공하는 연화 치료 중에 주사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를 제가 적극적인 치료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라고 하면 먼저 좀 더 연화 재활보다는 몸에 바늘을 찌르거나 칼을 대기 때문에 좀 더 침습적인 치료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적극적인 치료 자체만으로 연화 기능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시기 전에는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나 이비인후과 선생님과 상담을 잘 하신 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넘어가 주실까요? 일단 구강기 장애에서 저희가 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치아 그리고 뼈를 이용해서 씹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임플란트나 틀니를 쓰는 게 대표적인 적극적 치료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안에 수술을 한 다음 잘 씹히지 않는다. 그러면 좀 드문 경우지만 재활 수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구강 쪽이니까 이제 치료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구강 치료를 저희가 또 해드릴 텐데, 일단 이제 보시는 볼, 입술, 턱, 또 혀 이렇게 운동이 있는데, 이건 선생님들,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해서 해봤으니까 같이 하시면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볼을 양쪽 볼에 바람을 넣습니다. 바람을 넣고 그냥 볼을 쭉 빱니다. 양쪽 볼에 바람을 이게 좀 어려워 하시는데, 바람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는 잘한다 그러면 바람을 빙글 한번 돌려보십시오.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턱입니다. 턱은 씹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턱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입을 최대한 벌려보고, 그리고 입을 좌측 우측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입을 아래 턱을 내밀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좌우로 옮기면서 이 아래 턱의 움직임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입술 운동은 아까 저희 막 불기하죠. 불기를 할 때 보면 입술이랑 볼이랑 우리 호흡하는 걸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에이오 발성을 하고, 그리고 불기도 많이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풍선 같은 거 안 불어보셨는데, 풍선 같은 걸 불면서 하시면 우리 불기 근육도 강화되고 입술 근육도 같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입술 근육도 하시고요. 또 아랫입술을 위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올리기. 그리고 난 이걸 잘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 서랍자나 스푼 같은 거, 빨대 같은 거를 입술 사이에 놓습니다. 그리고 물고 계셔보세요. 물고 계시면 한 1분만 유지해도 되게 막 입 주변이 바라라 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입술 운동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혀는 내밀고 측면으로 움직이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고, 또 만약에 좀 잘한다 그러면 거즈라든지 폴리글러브를 감싸고 그 혀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적인 움직임을 제공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있죠. 우리 사탕 만들어봐. 사탕 만들어 보실까요? 잘 안 나오네요. 자, 네. 사탕 만들어 보시고, 그 사탕을 밀어내는 겁니다. 오, 상당히 강하신데? 자, 이렇게 밀면서 혀의 움직임, 볼의 움직임을 저항 운동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강 안면 운동은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러면 또 질문 하나, 에이다님 질문 하나 받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병원에서 배운 재활 운동을 집에 가서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매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이런 운동을 이렇게 뭐 하루 10번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더 빨리 좋아지고 이런 거보다는 뭐 이렇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에 한 번, 뭐 점심 때 한 번 더 한다거나 하루에 뭐 3번 규칙적으로 하신다거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실 거는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말 제대로 할 때 이제 특히 또 말씀드리는 게 병원에서 할 때는 우리 선생님이 1대1로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고 제대로 하는지 다 봐주고 하시는데 집에 가서는 사실 이게 왜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적절한 게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병원에서 배웠던 거를 집에 가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고 보통 설명을 또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에 맞게 그쵸. 적절한 네.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좀 또 받고 교수님 이거 한번 인두기 쪽에 한번 강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인두기 장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음식물이 입안에서 인두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될 게 영구개가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코랑 인두를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선천적 기형이 있거나 혹은 수술을 받은 후에 음식을 먹는데 음식물이 콧구멍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인두부전 장애가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틀니처럼 보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두기 장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쭈쭈바를 짜듯이 이렇게 확 수축을 해야지 음식물들이 식도로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동이 저하되었다. 그러면 사실 수술적 치료나 적극적 치료를 통해서 약해진 근육을 강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는 연하 재활을 열심히 받으라고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저희가 이제 인두로 음식물이 지나갈 때 그 앞쪽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앞쪽에 후두가 있거든요. 그 후두가 있는데 그 녀석들이 제대로 이렇게 닫히지 않으면 음식물을 삼킬 때 사례가 걸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뇌졸중이 왔거나 혹은 갑상선 수술 이후에 편측 성대마비가 생기면 이렇게 저희가 V자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 건데 한쪽이 이제 닫히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삼킬 때 이렇게 틈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사이로 삼킬 때 사례가 걸려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쪽에 우리 얼굴에 미용 목적으로 넣는 필러를 이렇게 넣어주면 정상이 덜 와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적은 노력으로도 사례가 걸리지 않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러를 성대에 주사해 주면 연화 장애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넘어가 주십시오. 교수님 필러도 그렇고 제가 또 좀 받는 게 혹시 목에 보톡스 하지 않나요? 보톡스는 네. 나중에 이제 음식물이 지나갈 때 인두에서 식도로 넘어가는 단계에 식도 초입에 근육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근육도 말썽을 많이 일으켜요. 이렇게 잘 이완이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식도 입구가 쉽게 넓어져야 되는데 잘 안 넓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에는 보톡스를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성대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필러를 넣어야죠. 어떻게 보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삼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치료제들이 많죠, 사실. 네, 그렇게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보톡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아까 재활 치료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특히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팔이 한쪽이 마비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팔이나 다리 근육이 이제 마비가 와서 힘이 없어서 이게 힘이 빠진 거랑 이쪽도 다 그 삼킴하는 것도 다 근육이기 때문에 이 마비 쪽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 같이 마비가 되는 거죠. 팔에 힘 빠지는 거나 여기 삼키는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열심히 재활치료 하시잖아요. 이제 뇌졸중 후에 그런 것처럼 삼킨 근육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이런 운동들을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반응도 질문 들어왔는데요. 이혜진 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이혜진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냥 볼에 바람 넣고 빼고는 잘 되는데
양쪽 볼에 번갈아 가면서 공기 넘기기가 잘 안 되는데 시도를 계속 해봐야 하나요? 아니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이제 아까 제가 봤을 때 김보희 교수님도 이게 잘 안 되셨던 것 같은데.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이거는 운동의 하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걸 더 연습해 보시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네. 아까 말씀 바람도 불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빨대도 불어보시고 그것도 물론 요즘 풍선 같은 거 불어보시면서 볼, 입술, 호흡 같이 훈련하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 굳이 저건 양쪽 볼에 번갈아가면서 공기가 안 넘어간다고 너무 걱정 안 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이해진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저희 치료실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가정에서 지금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것들을 몇 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같이 해보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힘껏 삼킴, 맨델스 메뉴라는 게 있고요. 혀물고 삼킴, 누워서 고개 들기. 말 그대로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선생님 집에서 하실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껏 삼킴은 노력 삼킴이라고 합니다. 쥐어 짜는 거죠. 쥐어 짜가지고 우리가 인두에서 어떤 삼킴 그 구조물들을 강화시키는 건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입 안에 빈대떡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삼켜 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꿀꺽 삼키죠. 강하게 삼키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삼키는 것만 해도 쥐어 짜줄 수 있는 힘이 키워지기 때문에 힘껏 강하게 삼키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맨델스 메뉴인데 이거는 제가 사투리 써서 그런지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교수님 두 분 좀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한번 먼저 설명해 보실까요? 이 잡으시고 목 저 어디 보이시죠? 여기 최대한 위로 갔을 때 머금고 있는 겁니다. 자, 꿀꺽 하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꿀꺽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시면 꾹 하고 내려간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를 때리기도 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 게 이거를 최대한 움직이는 최고 이제 위에 올라갔을 때 이걸 잡고 꽂고 삼켰을 때 이게 안 내려가도록 하는 거를 유지하는 게 이제 운동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려워서 그렇게 선생님 때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맞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맨델스 메뉴 했고요. 이것도 집에서 해보시면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꿀꺽한 상태에서 요 우리 그 갑상연골이 한 2초에서 5초 정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꽉 잡아주고 있는 거죠. 잡아주고 있다가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꺽이 아니라 꿀꺽 놓기. 설명 괜찮은가요? 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제대로 유지하시는 분을 많이 못 본 것 이게 같아요. 쉽지 이거 어려워요. 않은, 네, 어려운 맞습니다. 거여서 그래서 그런 거지 설명을 잘못해서 설명 하신 것 잘못 같지는 아니니까. 않아요. 네네네. 충분히 괜찮은 네네. 치료사네요. 네. 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혀물고 삼키입니다. 이제 뭐 마사코 기법이라고 하는데 혀를 물고 꾹꾹 삼켜가지고 혀 뒷부분에 있는 구조물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혀를 물고 삼키시면 알겠지만 잘 삼킬 수 있는데 삼키다 보면 혀가 도망갑니다. 뒤로 혹 빠져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이것도 잘 안 된다 치료사 선생님 하면서 또 이렇게 톡톡 치시는 분도 계신데 대안으로 혀끝 있죠. 이게 이 치아와 윗 입천장 사이에 치조돌기가 있는데 거기 혀를 대고 그러면 혀를 대고 만약 이게 내밀어서 안 삼켜지면 혀를 대고 꿀꺽 삼키는 게 대안 방법이니까 이것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마이크로 안 잡힐 것 같은데 선생님 삼키는 소리가 계속 굉장히 크게 크게 들리는데 들려요? 네. 이렇게 이게 강화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아마 지난번에 삼킨 검사했을 때 보면은 여기 이제 목에 걸린 느낌이다. 이게 아까처럼 얘기하셨지만 이걸 꽉 짜져 이게 쭉 내려가는데 이게 짜준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목에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런 강화 운동들은 힘을 꽉 줘가지고 이거를 쑥 내려갈 수 있게 이런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첫 번째 아까 보셨던 거나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렇게 힘을 꽉 줘서 이거를 쥐어짜는 것처럼 이런 거를 하는, 예. 근데 지금 푸른 하늘님께서 하는 게 이제 운동했을 때 잘 못해도 뭐라고 못하겠는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거에 중점을 주고, 그리고 쉬운 게 전혀 아니고, 이게 이제 특히 연화장애 있는 분들은 이거를 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뭐 그냥 뭐 무게 없이 하면 이게 굉장히 쉽게 하겠지만은 무게를 치려면 어느 정도 이게 몸이 받쳐주고 이게 해야 무게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는 이제 경우에는 푸른 하느님 아버님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운동을 시켰을 때 잘 못하신다고 하는 게,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특히 저희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뇌졸중 후에 이런 힘이 약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하는 운동이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시키지 않죠. 선생님 맞지도 않고. 근데 워낙 이게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하신다고 해서 이게 막 너무 이렇게 하실 것도 아니고, 그거를 막 뭐라고 하실 것도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왜 이게 다 어려운 운동들이기 때문에요. 네, 네. 네. 문성필님, 안녕하세요. 설명 너무 재밌게 저희 잘하고 있나 봅니다. 네,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제가 시간이 없어서. 궁금한 게, 운동하다가 살에 걸릴까 봐 무서워요. 아. 무섭다면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의 생각은 일단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할 때는, 만약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크게 사례가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무리가 간다 이런 건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1대1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운동하다 사례 걸릴까 봐 좀 무섭고 너무 좀 위축되고 좀 걱정된다 그러면은 그냥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 보시고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무리해서 하실 거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집에서 이제 뭐 삼키는 거 이런 것들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먹는 거를 한번 뭐 테스트하고 싶다 이런 걸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물은 사실은 침이랑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물 같은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침이 뭐 한다 해도 이게 폐에서는 다 흡수가 될 거니까. 근데 이제 우유, 주스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게 진짜 폐로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고 이게 계속 남아있다 보면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는 이제 뭐 테스트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운동 한 가지 있는데, 누워서 고개 드는 운동. 우리가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가지고 발끝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끝을 보는데 우리가 어깨까지 같이 들어올리게 되면은 우리 복근, 이 상복부에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어깨를 조금 내려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서 발끝을 보는 훈련인데, 이 운동도 집에서 하시기엔 좀 편하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또 쉽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또 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가지고, 꼭 이거 처음에 일단 배우실 때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배우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어깨가 같이 올라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하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다 뜨게 되기 때문에, 김두규 선생님 배우 하셔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경주 사람, 경주 쪽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걸 하실 때는 제대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하셔도 제대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우니까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법도 있고, 사실은 누워서 할 때도 보호자분이 밑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보호자분이 받쳐서 고개를 살짝 올려주면서 수축하는 것만 해도 그분한테 되게 큰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뭐 안 된다고 이거 포기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개를 살짝 받쳐서 수축을 하면서 그 운동, 그 근육에 대한 수축감, 운동을 시켜주신다든지, 아니면 대안으로 우리가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숙였을 때 손 같은 걸로 살짝 저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있는 삼키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많으니까 혹시 만약 필요하면 또 치료실 방문하셔서 네네.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보톡스, 근데 사실 보톡스는 상품명이어가지고 이제 보툴리눔 독소라고 많이 하고, 이제 보톡스도 요새는 뭐 보톡스 뭐 이렇게 메디톡신 뭐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것만 한번 얘기 듣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톡스가 가장 먼저 이제 제일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라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원래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인체 내 근육 내에 주입이 되면
신경을 통해서 근육이 수축을 하라고 신호 주는 것 자체가 분비가 안 되도록 하니까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못하고 늘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삼키는 과정에서 식도 입구에 이렇게 C자로 생긴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은 저희가 삼킬 때 이렇게 느슨하게 늘어나야 되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뇌졸중이 오거나 혹은 수술을 받고 나면 이 녀석이 삼킬 때도 안 벌어지는 거죠. 이 녀석은 너무 강하게 수축을 하고 있으니까 입구는 좁은 상태고 음식물을 아무리 강하게 위에서 짜줘도 지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보툴린 톡신, 보톡스를 주입을 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좁아진 곳에 풍선을 위치시킨 다음에 내시경이나 안 그러면 전신마취를 해서 이렇게 압력을 주면서 억지로 이렇게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늘리는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C자 형태의 근육이니까 근육을 이렇게 절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좁아지지는 않겠죠. 예,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용에서 사용하는 보톡스랑 여기서 사용하는 보톡스는 동일한 걸 사용해도 무방하고요. 용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피부 미용보다는 삼킴장에서 더 많은 용량의 보톡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게 자주 맞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보톡스 맞고 나면 보통 유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에서 28주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3개월까지는 효과가 지속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런데 6개월 지나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맞기도 하고요. 그럼 매번 보톡스 맞는 게 좀 불편하다. 그렇게 되면 아까 기계적으로 구멍을 넓혀주거나 혹은 근육을 잘라주거나 그러는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톡스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요.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벌써 51분이 지나가지고 네 안타깝네요. 시간 진짜 빨리 너무 정말 빨리 가죠. 진짜 네, 빨리 이게 지나가요. 정말 시간이 안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네.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네. 저희도 교수님 이렇게 다들 사실 저희가 지금 초면이거든요. 초면. 네, 오늘 처음 봤죠. 처음 네, 오늘 처음 봤는데 봤어요. 네, 네.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게 이게 푸른하늘님이 김보희 선생님의 명료한 설명, 오현미 선생님의 자세한 답변, 김두기 선생님의 부드러운 진행. 성공적이네. 오늘 노 방송 잘 봤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하고요. 나머지 또 이런 답변들은 또 다음에 또 좋은 네. 기회가 되면 다음 달에 또 이 할까요? 연화장에 대해서 또 있으시니까요. 또 네. 그때 한번 물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뒤풀이 할 거예요, 뒤풀이. 네, 네. 가서 친해질 네, 거예요. 가서 친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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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